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박현호 작가님과 함께하는 아티스트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계획이니 서 계신 분들은 전시장 안쪽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청 광화문 쪽에서 좀 행사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마 좀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먼저 오신 분들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저희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서울아트센터 도안의 조소영 센터장님과의 인연으로 오늘 박현호 작가님과 함께하는 아티스트 토크의 진행을 맡게 된 신기환 버슨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이 박현호 작가님에 대한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주말 저녁에 시간 내서 먼 발걸음 해주셨는데 함께하는 시간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을 좀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도슨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전시에서 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이제 기분,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냐면 미술 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동을 2배, 3배 더 많이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작업의 결과물, 즉 작품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더 많이 그리고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작품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작가의 어떤 삶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작가의 속마음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 보았을 때 그 예술의 감동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제가 박현호 작가님의 삶과 예술을 제대로 좀 파헤쳐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이 작가님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드릴 테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면서 일단 오늘 저희가 계획한 일정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알고 오시긴 하셨겠지만 90분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1시간 정도는 작가님과 제가 대화 나누는 형식으로 너무 소외감 느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응 살피면서 진행을 하긴 할 텐데 대화 나누는 형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0분 정도는 여러분들 직접 이 작가님에게 이제 궁금한 점들 여쭤보실 수 있는 Q&A 시간을 또 마련해 놓았으니까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 유심히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작가님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많이 해소시켜 가실 수 있는 질문들을 잘 준비를 또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 제 이야기만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아티스트 토크의 주인공인 박현호 작가님을 만나보도록 할 테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소개는요 직접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이시니까 직접 작가님 소개 또 감사한 마음 담아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 위주로 오신 것 같은데 네, 조금 편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박현호이고요. 오늘 와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작가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예고의 전임교사로 또 이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이제 시각 예술가 혹은 이제 감정과 기억의 시각 매체 탐구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과 감정에 대한 주제로 작품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이제 첫 개인전을 열면서 이제 데뷔를 하였다가 지금은 이제 회화 작업과 회화 설치 쪽으로 이제 작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시와 아티스트 토크를 열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저희 주소영 이제 센터장님 뒤에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를 하자고 저한테 가장 먼저 제안을 주시고 그리고 작품 디스플레이, 홍보 모든 면을 다 도와주신 저희 한승주 큐레이터님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꼭 감사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저희 이제 음향 감독님과 저희 행정부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꼭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저희 엄마
즐거운 시간 그리고 재밌는 그리고 그림을 조금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 일주일 남은 거 아시죠? 네, 5월 10일 날 시작을 해서 이제 6월 8일 딱 일주일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이번 전시가 박현호 작가님의 그 3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이거든요. 2021년에 이제 개인전 하셨고 3년 만에 이번 전시를 준비하셔서 진행을 잘 해오시고 이제 마무리 남겨두고 계시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작가님이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생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전임교사 또 이제 재직 중에 계신데 목요에서 진행되는 개인전이니만큼 사실은 준비하시면서 좀 감회가 남다르시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감격스럽다. 너무 이제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네, 우리 애들한테 제가 항상 소위 말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더 잘 그려라 하는데 내 그림은 괜찮을까? 아니면 제 그림을 선보였을 때 우리 학생들이 나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이제 의뢰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가르치다가 한 제가 10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쳐서 이제 10년 전 제자들도 연락이 와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필드에서 만났을 때 언젠가는 또 지금 우리 학생들을 또 필드에서 만날 텐데 그때 부끄러운 작가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시에 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들 특히 이제 작품 선정과 그리고 작품의 디스플레이 과정들을 열심히 신경 썼습니다. 학생들도 배우고 전시를 보러 오신 관람객분들도 다양한 디스플레이 방식을 어떻게 하면은 더 이제 느끼고 혹은 더 배우고 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하면서 디스플레이했고 특히 이제 학생들을 저는 이제 곧 필드에서 만날 예비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사실은 2주 전에 먼저 토크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열었고요. 전시를 열자마자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학생들에게 전시를 와서 전시 소개와 작품 소개를 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했고요. 이게 저의 어떤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예고의 교사로서 학생들을 더 필드에서 가르쳐야겠다. 더 현장의 어떤 살아있는 교육, 그런 그냥 행정적인 미술 교육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육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시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목요에서 진행하는 개인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또 진지하게 또 고민 많이 하셔서 기획하셨고 또 전시 준비를 해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그 제자들 정말 예비 예술가라고 표현하시는 그 제자들도 작가님 전시 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우리 선생님처럼 내 목요에서 나만의 개인전을 또 열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새로운 또 꿈을 또 심어 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사실 이번 전시에 이제 이렇게 선보이신 작품들이 일단은 100%다 그림, 회화 작품들이시고 그리고 사실 작가님의 그런 작가 인생 전부를 담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 4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제 제작하신 그림, 회화 딱 22점 지금 전시를 하고 계시는데 작가님 이전의 어떤 그 활동 어떤 이력들을 좀 보면 분명 회화 작업도 계속해서 해오셨지만 뭐 오브제 작업이라든지 뭐 설치 작품이라든지 또는 뭐 영상 매체 이런 곳에도 좀 관심을 많이 두셨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회화로 돌아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회화, 그림을 그린다, 뭔가 붓질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저는 이제 스스로는 다매체를 하고 있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회화는 요번에 집중적으로 선보이고 있고요. 처음에 데뷔는 미디어 작가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비닐주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300m짜리 비닐주부로 이제 마을 하나를 이제 가로지르는 그런 설치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한 3, 4년 정도 이제 그런 재건축 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도큐멘테이션 해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만들거나 사진 오브제 혹은 키네틱 작품들 그리고 이제 네, 갑자기 저희 제자들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 네, 그
한 10년 전에는 제가 그런 재활용품 혹은 이제 죽어 있는 사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용도 폐기된 사물들을 가지고 이제 이주민들을 비유하는 그런 키네틱 워크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파사드도 이제 작품을 했었고 하면서 어떤 가상현실과 개념 미술 혹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품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 아트를 주로 작품을 했었고요. 그 작품들을 할 때 저의 어떤 작가로서의 태도는 조금 더 비판적이고 논리정연한 그런 논리적으로 이제 로직이 완성된 그런 약간은 시니컬한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5년 전부터 회화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됐고 했을 때 그림이라는 것은 저는 정지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저는 이제 움직임이 제 작품의 큰 모토 중에 하나인데요. 피네틱 작품들은 직접 작품이 움직이죠. 네, 그런데 회화 작품은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움직인 기록들을 이제 한 화면으로 볼 수 있고 관객분들도 그림을 이제 정면에서만 보시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동하시면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정지된 정지된 움직임으로서의 회화를 매력적으로 느껴서 작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품의 주제가 조금 변화했는데 제가 주로 회화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어떤 마음, 기억 혹은 뭐 인식과 인상과 감각 이런 감정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장 직설적으로 가장 비유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눈에 띄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회화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회화 작업을 5년 정도 본격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전시 이제 준비하고 또 기획하고 하시면서 다양한 이제 이 관객들과 또 만나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 관객들이 전시를 이렇게 관람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셨을 때 어떤 작품을 이렇게 좀 인상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 보이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작가님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모든 작품들이 이제 소중하게 여겨지시겠지만 그 속에서는 좀 유독 애정이 가는 작품이 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혹시 관객들에게 나는 이 작품을 가장 좀 애정을 합니다 라는 걸 좀 어필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질문을 제가 사전에 받았었거든요. 받았는데 가장 고민이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근데 딱 여기 있는 많은 작품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냐 하면 다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드는데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뒤편에 보시면 그 둘러싸인 포옹의 흐릿한 껍데기라는 이제 세로로 이제 있는 보라색 작품이 있어요. 저는 그 작품과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인 이 불타오르는 살갗, 생생활활 불타오르는 살갗이라는 작품 두 작품을 가장 신경 쓰면서 디스플레이했고 가장 애정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은 뭐 다양한 관객분들이 많이 오셨고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관객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유심히 봤던 작품은 메인 작품과 사실 저쪽에 있는 저 이제 유채꽃과 튤립 작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눈을 그리 형상화한 그 작품들을 많이 봐주셨고요. 되게 의외인데 이 뒤편에 보시면은 아주 빨간색의 그 선 하나 가로지르는 이제 삶을 가로지르는 생애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많이 머물러 주셨어요. 네. 메인 작품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사실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이제 일단은 전시를 해놓기도 하셨고 또 중요한 게 사실 이번 전시의 제목이잖아요. 작품 제목 안에서 전시 제목을 따오셨는데 사실 미술 전시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책도 그렇고 사실 영화도 그렇고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객들은 사실 제목 하나를 보고 그 컨텐츠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 제목 속에서 그 작품의 흐름이나 또 내용이나 맥락 이런 것들을 또 유추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 제목에서 전시 제목을 따오셨다. 이 불타오르는 살갗이라고 하는 전시 제목이 혹시 어떤 의도된 것인지 또는 그 전시 제목 그 타이틀 하나만을 통해서 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 메시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혹시? 네, 그 제목이 좀 세죠. 불타오르는 살갗을 처음에 지었을 때 주변의 분들이 아니 제목이 왜 그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 얘기를 드리면 이 전시의 원래 제목은 마일랜드였습니다. 마일랜드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 작품이 제작 중이었어요. 그랬는데 불타오르는 살갗이 완성이 되면서 제가 이제 큐레이터님께 죄송하지만 포스터 발표 하루 전에 이제 제목을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불타오르는 살갗이라는 것은 그 정말 말 그대로의 불타오르는 살갗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극히 인상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불타오르는이라는 게 굉장히 강렬하죠. 어떤 뜨거운 감각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이제 바로 다가오는 어떤 위협이 될 만한 혹은 강렬한 그런 인상을 받았을 때 불타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살갗이라는 것은 표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표피는 어떤 표피냐면 저는 기억에 대해서 작품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게 처음에 인상을 통해서 다가온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와 눈으로만 감각하는 게 아니라 피부로 먼저 와닿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렬한 인상, 강한 그런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좋은 기억들도 그게 반복적으로 피부로 와닿았을 때 그게 기억이 되고 점점 굳어져서 그게 형상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은 작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불타오르는 살갗이라고 지었고 저를 이제 가르쳐주신 저희 이제 김영관 지도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표면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넘어가서 이제 표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도 잘 못 본다라는 거예요. 평생 껍데기를 그리다가 껍질을 표현하다가 인생을 보내는 것이 화가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일면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기억과 인상의 그런 조각들을 표면적으로 혹은 표피에다가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 저의 작품들의 시리즈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타오르는 살갗, 네, 강한 인상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 네,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그럼 좀 연결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메인 작품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거든요. 인조가죽을 쓰셨어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어떤 발상이고 되게 참신한 또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처음부터 인조가죽을 선택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여러 작품들은 또 캔버스 위에 또 이제 그리시기도 했는데 그런 재료의 어떤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캔버스를 선호하셨다가 점차 인조가죽으로 이제 변화하게 된 어떤 계기 또는 과정 그 작가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도 이제 캔버스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캔버스는 이제 굉장히 올드한 매체이죠. 클래식 중에 클래식인데 캔버스 위에다가 이제 물감을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 그 미디움들이 캔버스에 조금씩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고 그 처음에 물감을 딱 발랐을 때 그런 아주 그 생생한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퇴화합니다. 퇴화하면서 캔버스와 물감이 서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리고 기름이 날아가고 휘발성이 있는 미디엄도 날아가면서 그림이 점점 스며들어요. 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기억의 어떤 표피적인 속성은 휘발을 대는 것을 표피에 붙잡은 기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조 가죽이라는 아주 투과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티피셜한 그런 살갗이잖아요. 그런 살갗 위에다가 물감을 바르고 그 물감들로 이루어진 형상들이 마치 방금 바른 것처럼 표면 위에 맺혀 있는 혹은 이제 부유해야만 하지만 기름과 미디움들로 갇혀 있는 그런 물리적으로 붙잡은 상태를 재현하길 원했고 그게 제가 생각한 이제 가죽을 사용하는 이유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가죽 위에 유화 물감을 그리셨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뭐 물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유화를 특히나 이제 좀 선호하시고 유화를 사용하시는데도 뭐 가죽을 선택하신 것과 같은 뭐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아주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글을 좀 이렇게 제품을 만들면서 쓰는데 유화 망설임의 매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크릴도 쓰고 수채화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슈도 사용하고 해봤지만 유화는 저의 망설이는 시간을 기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일이 마르면서 오일은 사실 마르는 게 아니고요. 유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와 만나서 물감이 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날아간다기보다는 스며들거나 굳어서 이제 물감을 만들어주는데 그러는데 시간이 한 1, 2주가 걸려요. 네, 속건제를 많이 써도 한 일주일은 걸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수정도 많이 하는데 그런 저의 어떤 망설임의 시간들, 그림 하나를 그릴 때 있는 저의 많은 그런 기록들을 유화는 기다려주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말라서 이제 고정돼 버리죠. 그래서 그런 이제 천천히 고정되어 가는 매체로 유화가 가장 알맞는 것 같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조가죽이 되었건 유화가 되었건 결국은 그 하나하나의 선택들 모두가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 메시지 그런 것과 연관이 다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런 이야기 말고 이 제가 이제 이번 아티스트 토크를 위해서 작가님하고 또 사전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해주신 말씀으로는 과거 지난날에 작가님의 상처 또는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사실은 작업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럼 그런 작가님의 어떤 이 지난날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어느 정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또는 그런 걸 극복해 나가는 어떤 과정은 어떠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질문을 어떻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저 위에 라인 위에 약간 목이 잘려 있는 남성 도상이 그려져 있어요. 저 그림이 제가 이제 트라우마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렸던 붉은 분노의 냉철한 좌절을 저 잊고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저 그림을 그릴 때만 해도 제가 여기 전임이 될 줄 몰랐고 그때 이제 대학원을 간신히 다니는 그런 무명 작가였는데 저는 이제 군대를 장교로 다녀왔고요. 장교를 다녀왔을 때 이제 미술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장교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겪은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트라우마로 인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꽤 긴 시간 동안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상담을 받으면서 잠깐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입원했을 때의 그 병동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고 그 분들과 되게 저는 즐겁게 지냈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거를 그림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드로잉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그런 정신건강의학적인 그런 이야기들 혹은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면서 했던 저의 드로잉들이 이렇게 책으로 몇 권 있거든요. 그 책들이 지금까지의 작품의 원동력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처음에 미술 치료를 저는 이렇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미술 치료를 오히려 제가 누군가를 해주지 않고 제가 받으면서 느꼈던 그런 해소의 감정들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제 그림을 다시 돌아봤을 때 아 이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처가 덮여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전시를 진행했던 게 지난 전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개인전이 저는 세 번째 개인전인데 두 번째 개인전 때 이제 크리미 카타스트로피라고 해서 이제 마음속 재앙들이 이제 살을 입고 나아가는 과정을 크리미하게, 그러니까 크림처럼 이제 변해가는 기억의 어떤 작용들 이런 걸로 개인전을 했었고 그때 제가 되게 감동 깊게 받았던 그 방명록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20대에 첫 직장을 가졌는데 너무 힘든 와중에 그림을 봤는데 그림을 보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돌아와서 감사하다 이런 글을 써주신 분들 몇 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의 어려운 기억들이 작품이 되었고 그 작품을 보신 분들도 어느 정도의 그런 보편적인 공감을 할 수 있구나 느끼면서 좀 더 용기를 얻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늘은 못 오신 것 같은데 되게 감사를 드리고 싶은 세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이제 저희 어머니시고 네, 제가 힘들고 이제 뭐 이렇게 상담 받을 때 항상 이제 곁에 있었던 이제 저희 친구 이제 저희 김신 변호사님도 오셨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석현 그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저를 많이 상담해 주시면서 시적인 표현을 많이 써서 저를 이제 상쾌화를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테마들, 네, 거기에 나왔던 어떤 뭐 이런 물의 이미지나 아니면 꽃의 이미지나 아니면 뭐 해일과 그런 불의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상담을 통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나왔던 것들이고 많은 영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과 좀 다른 답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어떤 트라우마나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듬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술을 통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단순히 그런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에 뭐 매몰되어 계신 게 아니라 이번 전시만큼은 그 속에서 이제 빠져나오시는, 극복해 나가시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전시인 것 같아서 사실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그렇고 사람마다 다 누구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민과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 마주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작가님의 이 작품을 보면 저도 사실은 처음에 전시 이렇게 와서 볼 때 굉장히 큰 그 카타르시스와 어떤 위로와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좀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니구나. 모두가 다 똑같이 힘들고 다 각자만의 방식으로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느꼈는데 이런 것들도 알고 이따가 토크 끝나고 나서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전시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런 가슴속 울림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메인 작품도 중요하지만 이 좀 개인적인 이 관점이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이 작품 차마 말을 듣지 못했다. 이 작품을 정말 인상적으로 사실은 감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번 전시에 선보이신 작품들 중에서는 좀 일찍이 제작하신, 그죠? 2021년 이 작품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작품 속에 어떤 작가님만의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작품 구상하실 것도 작업하시면서 특별히 또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 작품은 저의 그 크리미 카타스트로피 전시의 메인작 중에 하나였고요. 몇 점이 제작이 되는데 지금 다른 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선보이게 됐는데 이 작품은 작은 드로잉으로 똑같은 제목의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말을 잊지 못했다라는 제목처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창 그 트라우마의 기억 속에 있을 때 점점 위축되어 가는 혹은 풍경에 의해서 잠식되는 인간을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린 작품이고요. 굉장히 제가 애정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시면 저기 쓰여 있는 저런 노란색과 하늘색이 굉장히 사실은 명랑한 컬러들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두 개가 만나면서 아주 그 페일 옐로우, 그러니까 아주 창백한 그런 톤을 자아내고 있고요. 누구나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큰 비탄에 빠졌거나 혹은 어떻게 우두망찰한 그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다리가 비틀어지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밑에 이렇게 기울어진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힘들 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땅이 평평해야 되는데 평평하지 않고 기울어진 절벽에서 점점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밀려가지고 발자국이 가는 거거든요.
뒤로 이렇게 점점 밀려나서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사실 이 그림은 제가 힘들 때 그린 건 아닙니다. 네, 그 힘든 게 다 이제 지나가고 사람이 정말 힘들 때는 그림을 못 그려요. 네, 정말 힘들고 내가 진짜 정말 죽게 생겼을 때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조형화 시키려면 그 어떤 감정적인 그 급함이 어느 정도 꺼져야 되거든요. 그게 꺼진 다음에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원작은 작은 드로잉인데 그 드로잉은 굉장히 어두운 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똑같은 이제 형상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그림은 굉장히 밝고 명랑한 컬러들을 채우고 형상은 이제 그 드로잉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왔습니다. 그 이유는 원형의 기억, 그러니까 그 우두망차라고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지만 그 기억들이 노란과 하늘색과 뭐 붉은색 이런 원색들로 점점 차고 있다는 상상을 하고 제작을 했어요. 기억은 그 당시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덮이고 변화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를 연구했을 때에도 트라우마 치료의 이제 첫 번째 단계가 그 기억을 안정화시킨 거거든요. 내가 안전한 곳에 있고 안전한 곳에 있음으로써 기억을 꺼내놓을 수 있는데 그 이후의 단계에 제작된 거기 때문에 더 크고 명랑한 세계, 사람 그리고 절벽이 있지만 그 절벽이 기존 드로잉보다 조금 더 완화된 그런 이미지를 내포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게 되었습니다. 조금 독특한 거는 이렇게 바닥에 디스플레이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에 그림은 이렇게 공중에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에 해놓은 이유는 조금 더 우리의 눈높이, 사람의 시선이 조금 더 아래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디스플레이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바닥과 연결되고 그리고 수직적으로 서 있는 어떤 약간 사람의 형상이 보이기를 원해서 이렇게 바닥에 디스플레이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중에 사람이 너무 힘들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뭐 어쨌든 지금도 계속 작품 활동하고 계시고요. 근데 혹시 이제 지난날 혹시 예술을 좀 이제 그만하고 싶다, 멈추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예술을 해야 한다,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슬럼프 없으셨어요? 슬럼프 네. 있었죠. 네, 슬럼프 항상 있고요. 매일매일 슬럼프이신가요? 농담입니다. 요즘에는 슬럼프 없이 작업하는데 이제 뭐 학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그림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제가 대부분의 작가들, 특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생 작가들이 졸업하면서 작품을 못합니다. 네, 대부분 그 작가로서 이제 어떤 발돋움을 하려고 졸업을 했을 때가 가장 위태로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위태로운 시기가 왜 있냐면 주변 친구들은 이제 다 취직을 하죠. 네. 근데 작가는 취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때 1차적으로 미술을 내가 왜 공부했지? 약간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에 나가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고 이제 남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술을 하는 작가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창피하고 미술이 우리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 이 작품들을 제작하기 전에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저도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술을 놓을 수가 없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뭐 되게 낯간지럽긴 한데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상정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 네,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는 것이고 전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에 저희 선배가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직 세상에 이제 취직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면은 여러 모터 중에 하나잖아요. 한 부분으로서 이제 일을 하는데 직함으로 살죠.
네, 저도 이제 제가 뭐 전인 이런 직함으로 사는데 그게 아니라 박현우 자신으로 이 세상하고 나하고 둘이 홀로 있을 때 딱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거를 뽑으면 그게 작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대중에는 이제 관객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의 작품하고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작가로서 전시를 해서 어떤 의미를 원하느냐,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러려고 전시를 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릴 수밖에 없었던 그림들을 그렸고 그거를 누군가는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시를 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술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언제나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미술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미술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슬럼프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딥한가요? 많이 안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또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 제자들 또 열심히 또 가르치시기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즘 그래도 이 교사로서의 어떤 박현우와 또 작가로서의 어떤 박현우 두 가지 어떤 다른 모습으로 이제 생활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작품을 도대체 그럼 언제 구상하시고 언제 만드시는 건가요? 네, 놀라우시겠지만 제가 여기 있는 작품들을 이제 교사를 하면서 다 제작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저의 일과는 아침에 이제 6시 반에 일어나서 제 출근을 8시까지 하고요. 8시부터 이제 4시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4시 반부터 이제 작업실을 가가지고 이제 한 4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그러고 이제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고 이제 자는데요. 네, 작품을 오래 하고 싶죠. 네, 그러니까 그림을 한 8시간은 그려야 직성이 풀리는데 짧게 그리는데 좀 이제 적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서울대 교수님들하고도 가끔 얘기하면 교수님들도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냥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작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게 됐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받는 좋은 영감들로 바로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영감을 받아서 이제 4시간 정도 타이트하게 그리고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고 작품을 제작하는 시간을 막 확보하는 게 정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쉽진 않지만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즐거운 취미 활동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들 이렇게 수업해 주시면서 혹시 뭐 작가님이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끼치고 계시는 선한 영향력도 중요하겠지만 작가 박현우에게 학생들이 어떤 이 영감을 좀 불어넣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변화가 좀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우리 서울여고 학생들은 저보다 그림을 잘 그리고요. 네, 그리고 저보다 똑똑할 때도 많고 그래서 학생들로 인해서 제가 유화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학생들 그림을 봐주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림을 봐주고 하다 보면은 저의 마스터리가 더 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생들로 인해서 제가 더 작업을 해야만 한다. 더 작가로서 선보여야 되고 내가 필드에 있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은 롤모델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그 기대와 시선에 떠밀려서 열심히 작업하게 되는 약간 그런 운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교사와 작가로서 네, 열심히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미리 사전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질문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좀 취합을 해놨어요. 근데 가장 상단에 적혀 있는 질문을 제가 이렇게 조심하게 좀 드리게 되었는데 아까 이 질문 작가님 보시고 되게 당혹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좋은 이야기들은 널리 저는 소문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작가님이 이제 작품 이제 이렇게 판매하시면 발생되는 이제 수익금 중에 일부를 또 우리 서울예술고등학교 우리 후배 제자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증을 해주신다고. 근데 왜 당황스러워하셨냐면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대요. 이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알고 또 그거를 이렇게 질문지에 적어주셨는데 그 마음이 일단 되게 멋지시잖아요. 근데 그런 또 생각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또 있으실까요? 사연이 또 혹시 뭐 따로 있으실까요? 그 질문을 안 하시길 바랬는데 네, 제가 이제 학교를 예고를 다닐 때 조금 집이 어려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외 같은 거를 하진 못했고 대학을 이제 서울대를 진학을 해서도 장학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받았고요. 당연히 받은 만큼은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흔쾌히 그렇게 하게 된 것 같고 제가 이제 ROTC를 하면서나 아니면 서울대에서나 이제 열심히 이제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작가 장학금이 있거든요. 작가분들이 주시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뭐 우충현 선생님의 장학금이나 서영 선생님 장학금 그런 장학금을 받으면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판 돈으로 작품으로 나오니까 작가로서 제 월급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값진이죠. 월급보다 값진인데요. 네. 작품을 판매한 금액으로 내가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받은 만큼 받은 이상으로 주는 거라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당황스러워하시니까 화제를 빨리 전환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메인 작품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가족 그리고 유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주셨고 여행 중에 사실은 이렇게 얻으신 영감 그걸 이제 또 작품으로 승화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도대체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셨고 또 그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이 다양한 새로운 이 풍경을 또 목격하셨고 그게 또 어떻게 작가님의 이 피부와 또 마음속에 이렇게 맺히셨기에 이런 작품을 만드셨는지 메인 작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작품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작품이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작품이고요. 지금 뒤편 방에 있는 작품들이 그 전에 이제 그렸던 작품들인데 이 작품까지의 오기까지 과정을 설명을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관심은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치유하는 게 저의 주 관심이었죠. 그런데 그것에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게 저의 성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더 이상 저에게 트라우마는 저의 삶의 과거이고 일부분, 당연히 일부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주가 되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여행이 눈에 들어오게 됐고요. 여행을 갔을 때 여유로운 풍경을 보고 그거를 인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저희 그 다음 스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불타오른 달빛을 제작하게 되었고 저 작품은 제가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섬 여행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섬 나라들을 많이 갔었고 하는데 오른쪽 이게 패널이 두 개죠. 그래서 패널이 두 개인데 가운데가 이제 금사로 이제 뽀매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저희 강원도예요. 강원도 설악산의 모습을 따와서 작품을 제작했고 거기에 뭐 관람차나 뭐 청소부나 이런 아주 추운 겨울에 제가 본 일상들에 대한 기억이 이제 오른쪽에 그려져 있고요. 왼쪽에는 제가 이제 방콕에 여행을 최근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아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덥거든요. 굉장히 덥고 피부에 느껴지는 온도와 습도가 아주 차이 납니다. 그래서
혹한의 겨울에 그런 건조하고 추운 날에 이제 그 뜨거운 나라를 갔을 때 마치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프로메테우스적으로 불을 받은 인간이 동굴을 뛰쳐나가잖아요. 그런 이미지랑 겹치면서 이 작품을 메인작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구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런 디스플레이와 설치는 2년 정도 전에 제가 이미 구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화 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근데 안에다가 그릴 형상을 찾지 못했어요. 안에다가 뭘 그려야 될까? 무엇을 그려서 내가 전시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여행 갔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와서 네,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점은 이제 외곽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기억과 감정에 대해서 그린다고 해놓고 계속 캔버스를 찾더라고요. 근데 캔버스는 기성 캔버스가 왜 제작되는지 아시죠? 그게 가장 운송하기 편하기 때문에 규격화된 캔버스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쓴 글에도 있지만 기억과 감정은 네모 반듯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외곽선을 좀 더 제 멋대로 네, 자유롭게 좀 비정형적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전시를 보시면서 이렇게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가운데 이제 약간 불타오르는 사람의 형상으로 이제 승화되는 사람 형상이 있는데 제 그림의 사람 형상이 점점 커져요. 네, 그 도상학적으로 봤을 때 주대 종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인상적인 걸 크게 그려요, 사람은. 근데 사람이 처음에 작았던 이유는 저는 저를 드러내는 것이 어려웠고 자신 없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돌아보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에 주변의 풍경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다가 이제는 인체가 점점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이제 또 재미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림에 눈 모티브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그림은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냐면 초반 그림들은 다 이제 눈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눈의 이미지들이 누군가를 이제 지켜보는 그런 파노티콘적인 그 감시자로서의 눈인데 그런 눈이 점점 빠져요. 네, 빠지고 여기에는 없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를 같이 좀 이렇게 감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파놉티콘적인 감시자의 눈을 우리 차마 말을 듣지 못했다는 작품 속에서는 찾아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작품 이렇게 나란히 배치하시는 데도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또 이 어두운 곳에서 더 밝은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 지난 이 3, 4년간의 이 작가님의 어떤 삶의 변화,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이 이제 두 작품에서는 담겨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한눈에 지금 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해주신 그 눈의 어떤 이 존재, 그리고 눈의 유무 이런 것들이 잘 또 이따가 비교해 보시면 또 재미있지 않을까 싶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중인데 이번 전시 이제 보러 오신 분들 또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관객들이 좀 이런 건 좀 제대로 느끼고 왔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있으십니까? 네, 사실 전에 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롤란 바르트가 저자의 죽음을 그 철학자가 저자의 죽음을 쓴 이후에 작품을 한 사람과 이제 관객이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꼭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의 붓질인 것 같아요. 붓질과 물감의 어떤 농도와 그것들이 이루는 형상을 조금 더 가까이서 감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림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의 손으로 그렸기 때문이고 그 그림을 그릴 때 저와 그림 둘만 있잖아요. 그 조용히 제가 작업실에 올라가서 그 조용한 가운데 물감과 붓을 들고 그림하고만 얘기를 하던 그 대화의 순간을 붓질을 통해서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붓의 방향이나 붓의 점도나 아니면 붓의 크기나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만든 전체적인 형상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색깔을 이제 보색 대비를 많이 쓰는데요. 그
모색들의 어떤 관계, 그리고 물감이 표면을 지나간 후에 생긴 그런 어떤 요철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고, 그림이 지금 5년 전의 작업들, 그 전 작업들과 최신 작들이 섞여 있어요. 그 작품들 사이에 어떤 저의 성장하는 과정을 조금 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꼭 느끼셨으면 좋겠는 게, 고통 속에 나왔던 그림들과 그리고 고통을 벗어난 그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저런 작가도 작업을 하고 있었지, 이런 거를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가님 처음 만나뵀을 때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서명이 없으신 거예요. 서명이. 사실은 이 모든 그 작품들을 보면 작가들의 어떤 그 흔적이 이렇게 서명으로 담겨져 있지 않나요? 근데 작가님 작품은 서명이 하나도 없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되게 인상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되게 이제 그게 뭐 중요한 거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아 하시면서 원래 내 거니까 굳이 원래 내 건데 거기다가 내 이름 적어서 내 거라는 거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작가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정말 아까도 이렇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일로서 뭔가 내 작품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어떤 생각으로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 그리는 그 행위 자체를 정말 즐기시고 좋아하시는 뭔가 화가로서 예술가로서 작가로서의 삶에 대단한 사명감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예술의 역할, 진정한 예술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혹시 그런 철학이 있으실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앞서 소개를 제가 그걸 빼먹었는데, 저도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네, 학생이고, 아직 이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주제 넘게 생각을 하자면, 미술 혹은 예술은 일단 그 원작자가 가장 즐겁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리고 예술은 무엇보다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즐긴다는 것은 그냥 웃고 떠드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의 선배 작가분들이나 저희 선생님들은 예술이 비판하고 사회의 일면을 똑바로 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작가분은 질문을 만들게 하는 것이 예술이다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즐거운 행위로서 네, 감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술가가 즐거우면 그걸 보는 관객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놀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놀이와 조금 더 다른 점은 예술은 더 사유해야 된다라고 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기는 것이죠. 네, 물질화 시켜서 남기고 그거를 후대에 전하는 그런 어떤 기억의 일기 같은 일기이지만 함께 공감하는 일기 혹은 즐길 수 있는 그런 향유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작가님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흔적처럼 기록해 가시는 분이시고 또 누군가는 그림이 아니라 사진으로 또는 누군가는 텍스트로 또 자신의 삶을 기록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가님 그러면 이 앞으로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뭐 구체적인 어떤 활동 계획 이런 거 잡혀 있으신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올해 11월에 또 다른 전시가 있어서 그 전시를
해야 되고요. 네, 전시를 계속 해야죠. 네, 계속 하고 작업도 계속 하는데 더 즐겁게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죽 위에다가 그리는 작품들도 계속해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그림에 그려지는 표면과 그리고 붓의 어떤 사용 요구 혹은 이제 붓으로 그리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손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물감을 떠가지고 그리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순간만큼은 표면과 저와의 대화 시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행위를 계속하면서 더 연구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저의 그냥 작은 계획은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작품을 선보이고 아트페어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곳에 전시를 하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도 작품을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야겠다, 네, 그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앞에 있는 전시를 해야 됩니다. 11월이라고 하셨죠? 네네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실 이 작가님과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계속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난 한 3, 4년 동안의 어떤 작가님의 삶의 경험들, 우리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마주해 본 거라면, 또 앞으로 작가님이 이제 걸어가실 새로운 어떤 삶의 경험들 속에서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또 작품으로 또 기록해 주실 테니까 그런 작가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가 박효가 아니라 사실은 작가님도 이 다양한 전시를 또 보러 다니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지에도 또 있는 내용인데, 작가님이 혹시 관객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관람객으로서 이 전시 너무 좋더라, 또는 더불어서 나는 전시를 이렇게 본다, 혹시 전시를 이렇게 관람하실 때 주로 이제 이렇게 고민하시는 포인트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좀 있으실까요? 또 앞으로도 많은 전시를 즐기실 분들이시니까 작가님만의 어떤 시선, 생각,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그 전시를 볼 때 제목을 꼭 봐요. 네, 제목을 꼭 보고요. 제 작품들을 제작할 때도 제목을 가장 중시합니다. 네, 그래서 제 작품은 좀 시에서 따온 제목들이 많은데, 시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제목을 짓다 보면은 그 작품의 유일한 어떤 텍스트적 힌트가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는 작가의 글을 위주로 봅니다. 특히 이제 이제 작가 선문은 큐레이터나 기획자분들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그 작가의 말 혹은 작가의 인터뷰를 주로 보는 편이고, 왜냐하면 이제 작가들은 전시 기획에 대한 얘기만 하지 않거든요.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어떤 계기, 아주 사소한 그런 계기들이 있었고, 그런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게 큰 재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그런 작가로서의 관점을 대입해서 전시를 보는 편이고요. 좋은 작품은 사실 좋은 전시는 좋은 전시장에서 많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뭐 여러 갤러리들, 네, 뭐 저랑 이제 인연이 있는 그런 좋은 갤러리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갤러리들에 가시면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작품의 제작 연도예요. 연도. 네, 제작 연도를 꼭 보는 편인데, 제가 이제 전시를 20살이나 뭐 그 전부터 한 달에 한 달에 20개, 30개 이렇게 많이 다닌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보는데, 작가는 한 7, 80년 혹은 100년을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기작도 있고 황금기 작품도 있고 말년작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작품들을 쭉 보면 그 해당 시기만 보면은 그걸 다 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초기에 했던 작품들 그리고 그 후기에 했던 작품들의 그 순서를 연도별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작 연도, 앞으로는 가장 먼저 확인하시면서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한 사실은 부분이라고 또 선생님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전시 해설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 제작 연도를 보면 작가가 그 당시에 이제 몇 살이었고 또 그 나이에 만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했을 것이며 또 어떤 또 생각에 착안해서 또 작품을 만들었을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그런 관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계속 저희끼리만 대화를 나누면 이제 그 관객분들도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시간이 또 벌써 1시간 정도 흘렀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작가 박현호와 좀 소통을 해보실 수 있는 또 작가님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을 완벽히 또 해소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Q&A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아마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나름대로 좀 머릿속에 많은 질문들이 또 이렇게 생기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짝 손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작가님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들 질문 해주십시오. 편하게. 따로 없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물 꺼내주셨어요. 전시 너무 재밌게 인상 깊게 잘 봤고요. 처음에 이제 전시 볼때 리플렛 안 보고 그 제목을 안 보고 그냥 일단 한번 보고 다시 리플렛 받아서 제목이랑 비교하면서 이제 작품들을 봤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이제 볼 때 제가 발견을 못했던 글이 2점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그림이랑 이쪽에 있는 그림이 사실 일반적인 그런 관람자의 시선에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높게 배치를 해주신 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약간 힘든 시기에 그렸던 작품이라고 하셔서 약간 그런 힘듦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서도 또 뭔가 전시를 하게 되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올려다봐야 좀 더 좋은 그런 구도의 그림인 건지 그래서 저 배치가 저도 그림 배치가 궁금합니다. 이번 전시에 제가 3가지 디스플레이 방법을 섞어서 디스플레이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평시점에 있는 일반적인 그 관람객들이 보시는 시점, 이제 165cm를 기준으로 한 이제 평시점의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이제 조금 더 아래로 보도로 이제 세워져 있는 그림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신경 썼던 부분이 이 시야각을 벗어난 디스플레이였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전시를 보다 보면은 사실 요즘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수평적으로 있는 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곧 태도잖아요. 태도. 그래서 전시를 하는 작가의 태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양가적인 감정에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한 것도 맞습니다. 네, 저의 이 시리즈들의 트라우마 시리즈의 가장 초기작이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굉장히 내밀하고 사적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조각들을 전시를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어요. 네, 그런데 작가로서의 어떤 의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이 시작되는 그 시작의 피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나는 피스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전시의 스토리상 필요하기 때문에 전시를 했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 두자. 네, 마치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더 유심히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다 배치를 하자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디스플레이는 꼭 이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알려주고 싶었고 바닥에다가 그림을 줄 수도 있고 공중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야를 벗어나는 곳에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좀 고정관념을 탈피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런 좀 디스플레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 전시에 그 스토리가 있다면 스토리의 시작 그리고 끝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네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학부 때부터 전시 잘 보고 있고요. 이런 전시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양분을 많이 쌓아 오셨을 텐데 여기 뭐 이제 제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대표해서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얼마나 연습을 하셨는지 우리 작가님이자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다 뭐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학부생일 때는 옆에서 항상 지켜봐왔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많이 봐왔는데 또 그 기초를 다지는 영역을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을지가 궁금하시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저희 이전에 학생들 한 100명이 와서 들었었거든요. 그때 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은 이렇게 제가 성격 유형이 ENFP, 뭐 ENTJ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내향형의 극 I였고요. 저희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이제 워낙 이렇게 치밀한 질문을 잘 하시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 완전 공부벌레였습니다. 네, 그러고 예고 다닐 때 이제 쉬는 시간이 시작되면은 모의고사 문제집을 꺼내서 풀었고요. 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좀 그런데요. 네. 중학교 때는 제가 예원을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네, 1학년 때는 그림을 많이 못 그려가지고 이제 예원을 문 닫고 들어갔는데 2학년 때 실기를 이제 예원 입시하는 학생들과 다시 배워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적 우수를 받아서 이제 계속 실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실기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은 많지 않았는데 이제 예고 들어오니까 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예고도 제가 거의 이제 초반에 좀 꼴찌를 많이 하다가 그래서 지금 그 약간 부정한 학생들이 있어요. 부정 학생들이 있으면 제 성적을 보여주면서 나는 140등이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계속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느꼈던 점은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 했고 조금 더 열심히 했고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지 않았나.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내신을 준비한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선생님 바지가랑이를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쉬는 시간 되면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던가 아니면 교무실에 맨날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이제 귀찮게 질문하는 그런 학생이고요. 지금도 저희 선생님들 계신 대학교에 저를 기억하면 딱 그때 너 맨날 교무실 내려왔던 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딱 봐도 모범생 미션수로 가는 분이 않나요? 저는 처음에 딱 작가님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그냥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모범생 이렇게.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시절 작가님의 모습이 어떠하셨을지는 사실은 뭐 안 봐도 훤히 우리 눈앞에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밤마다 이렇게 좀 공부하는 친구 한 명씩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공부벌레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았고 또 다음 질문 해주실 분 계십니까? 작가님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없으세요? 제가 저 그림을 보다 보면 물감의 사연이 좀 느끼는데요. 되게 프리미한 부드럽게 화면을 쓰다듬으면서 지나가는 물감 표현들도 있고 아니면 되게 묵직한 농도로 화면의 표면을 그냥 살짝 스친 듯이 저렇게 왼쪽에 작업을 보시면 위에 표면에 맺혀 있는 것들이 이제 캔버스 표면을 긁히면서 약간 오돌토돌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물감 사용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그 물감 사용을 저렇게까지 하게 된 연구 과정이 좀 궁금해요. 일단은 그 유화라는 매체가 굉장히 클래식한 매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현대에서 사용하는 가장 올드한 재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화를 한다면 그 유화의 다양한 쓰임을 반드시 작가는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번 전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붓으로 이제 그린 것들도 있고 표면에 아주 살짝 묻어 있는 물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의 이야기를 더 세밀하게 나타내주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해돋이의 아주 그 흐린 와중에 비치는 빛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붓이 아니라 나이프나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살짝 넘어가는 그런 물감의 맺힘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농도와 점도의 물감을 사용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비되는 어떤 아주 그 차가운 회색을 쓸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보여줘야만 하는 장면과 아주 구상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저의 주관이 더 많이 개입이 되어야 되는 작품들은 붓을 더 쓸 수밖에 없고 저는 붓이라는 도구가 제가 막 갖고 있는 많은 매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붓을 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그게 물감과 만났을 때의 그 궤적을 상상하고 저는 작업을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붓이 필요하면 붓을 쓰고 어떤 스퀴즈가 필요하면 스퀴즈를 쓰고 아니면 저는 이제 창문 닦을 때 쓰는 그런 그런 글개나 아니면 나이프들도 쓰는데 그런 다양한 재료들로 다채로운 화면을 구성해야 된다. 그게 곧 화가의 의무고 매력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굉장히 그 전문적인 어떤 질문과 답변이지 않나 싶은데 혹시 또 다른 질문 해주실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작가님 작품 제목을 보니까 문학 작품, 원문이나 소설 작품, 책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작품을 하실 때 어렸을 때부터 읽은 책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작가나 어디서 영향받으신 게 네, 제 작품 제목들이 대부분 이제 문장으로 끝나거나 이제 시어로 끝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과 시가 굉장히 맞닿아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림도 하나의 화면으로 여러 가지 함축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시도 몇 개의 단락으로 내용을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쉴 때 시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시를 보는 걸 좋아하고 유시와 시인이 엮은 그런 시집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제가 많이 영향을 받았던 거는 이제 메를로퐁티가 이제 죽기 직전에 쓴 눈과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지금은 절판됐는데 쓰다가 이제 원고째로 있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글들을 보면 굉장히 시적입니다. 함축적이고 철학자가 철학을 이제 시적으로 설명하는데 설명이 아니라 이제 비유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받은 영감들과 그리고 제가 메모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작품을 제목을 지을 때 그냥 짓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 제목을 짓진 않아요. 그게 완성이 돼야지만 그 작품이 이런 제목이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수용해서 제목을 지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 작가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 작가 노트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그 텍스트화 시켜서 이 작가님의 어떤 삶의 경험 또는 이렇게 눈에 맺히는 인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말 시적으로 멋지게 잘 작성을 해 놓으시는데 저도 그 글 읽고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아직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나중에 그 작가님 홈페이지에 있는 작가 노트 그것도 한번 좀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우리 작가님에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미술의 문외한이라마는 저는 처음에 딱 제 인기를 사로잡은 작품이 저 그림이거든요. 제 어느 시절에
힘들었던 그 느낌을 막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어떻게 명도, 채도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이런 느낌을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선생님께서 예술이 어떻게 정의되느냐라는 질문에 즐겨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예술의 수단이 이제 즐겨야 된다는. 근데 아마 선생님께서 매일 만나시는 학생들은 그 즐겨야 할 예술을 가장 힘들고 어찌 보면 책무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는 애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키우는 모델로서 어떻게 그런 그 괴리를 설명을 해주시는지. 하지만 즐겨야 하지만 난 지금 굉장히 힘든데 선생님께서 매일 해주실 것 같지만 그런 조언을 저희한테 좀 해주실 수 있다면요. 저보다 저희 어머니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따 한번 이렇게 농담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특히 이제 2학년 학생들이 1학년은 보통 아주 그 기대에 가득 차서 수업을 듣고 3학년 학생들은 대입이 앞에 있기 때문에 또한 열심히 합니다. 근데 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이 저랑 면담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저희 과 학생들이 한 70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상대하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우리 애들이 너무 힘들다 이거고 제가 예고 다닐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스케줄이 너무 많고 해야 되는 시험과 테스트가 너무 많고 이게 미술을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힘들어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제가 첫 번째로 하는 얘기는 나가 놀아라 이거예요. 네, 잠깐 나가서 산책 한번 하고 와라. 네, 두 번째는 그림은 취미가 아니다.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림을 프로로서 접근을 한다면 이건 재밌는 일은 아니에요. 재밌는 일 아니고 이걸로 정말 그 페어나 이런 데 가면 박 터지게 싸우는 정말 그거를 팔기 위해 목숨 거는 작가들과 갤러리스트들이 있는데요. 그런 필드에 나가면 지금보다 조금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그리고 거기에도 듀데이시라는 게 있고요. 그 듀데이트 안에 작품을 만들지 못하면 작가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즐거운 일인데 그 즐거움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줘요. 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잃지 않아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깎아도 사주고 열심히 저는 이제 많이 먹을 걸 먹이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마다 제가 상당히 좀 다르게 하거든요. 네, 어떤 학생은 저랑 너무 닮아서 진짜 너무 모범생인데 그 슬럼프가 오는 학생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타입이죠. 그런 학생들한테는 오늘 레슨 그림 그리지 말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런데 실기력이 정말 부족해서 이제 부적응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더 많이 지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더 많이 지도를 해주려고 하고 그런 학생들은 제가 그림을 다 싸서 오라 그래요. 지금 당장 가가지고 그림 그동안 그림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다 깔아놓고 이제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거를 고쳤을 때 너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얘기해주고요. 그러고 나서는 격려를 해줍니다. 네. 여기서의 테크닉을 더 올리는 것이 너의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 작업을 즐겁게 했을 때 생각이 더 말랑말랑해지고 그 말랑말랑해진 생각으로 작업하는 것이 앞으로 인생에 더 많이 필요한 거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 뒤에 이제 저희 그렇게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 네, 이제 저희 이제 대학 간 제자들 왔는데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속으로는 진짜 너무 안쓰러워요. 정말 저도 얼마나 되게 힘들고 진짜 잠도 못 자고 밤새 하는 게 참 그런데 격려를 최대한 해주려고 해요. 격려를 최대한 해주고
그리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엄마랑 네, 열심히 즐겁게 이제 얘기하고 학교 와서 좀 힘들더라도 하고 네, 나머지 시간에 잘 쉬었으면 네, 그런 바람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학생들은 뭐 그 즐거움을 제가 봤을 때는 찾아가기 그냥 과정에 있는 이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네, 당연한 고통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고통을 또 이제 어루만져 주시는 또 선생님이시고 또 학부모님들이시니까 네, 감히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혹시 또 작가님에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짧은 질문하고 하고 싶은 긴 얘기가 있는데 먼저 짧은 질문은 대표작에서 가운데 금사로 꺼내는 게 뭔지 아까 어떻게 그냥 긴 얘기는 듣고 나서 금사로 이제 꾸민 것은 이게 약간 좀 외과 수술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의 장면과 장면이 있는데 그냥 붙일 수도 있고 접합할 수도 있고 뭐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요. 살갗과 살갗을 연결한다는 제스처를 더 많이 보여주는 행위가 뭘까 했을 때 이제 미술사적으로 이제 뭔가를 봉합하는 거는 뭐 키키 스미스나 뭐 루이스 브루자나 이런 작가들도 많이 했지만 상처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네, 그런 어떤 상징으로서도 이제 미술사적으로도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메타포로서는 두 기억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와 표피를 잇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가 무엇일까 했을 때는 꼬매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실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네. 저 작업이 저 작품 제작할 때 가장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가죽을 바느질 하는 게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은 네. 저도 사실 예고를 나가고 그리고 미술대학을 같이 다닌 입장으로서 저는 사실 예고를 다닐 때 그림도 잘 그렸고 공부도 잘했고 입시 미술이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작가가 될 줄 알았고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대학교 오니까 너무 그게 저랑 동떨어진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이 물류의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작업으로서 쏟아내야지만 이걸 배설하거나 표현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되게 괴리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부럽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하고 되게 즐거우면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애 감각으로서 계속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서 저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저는 너무 즐거운 게 많고 그래서 이제 작가의 꿈을 점점 접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까 현우 작가님이 그렇게 나는 그림을 그냥 그리고 전시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명 깊고 좋았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멋있다는 말을 사실 나중에 끝나고 그냥 겐토를 하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저의 이 감정과 이 멋있다는 칭찬을 이렇게 어머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 애정 가득한 네, 어떤 팬심으로 이렇게 전해주신 이야기였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받아볼 텐데 제가 그냥 지정하겠습니다. 오늘 작가님 어머님도 와 계신데 이 어머니도 어쨌든 처음에 소개해 주셨지만 이 서양화를 하셨던 분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작가님 인생의 첫 번째 미술 선생님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혹시 이 아드님에게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막치게 어머님에게 한 말씀 청하면서 오늘 아티스트 토크 이제 끝내볼까 하거든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까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고 학부형으로서 우리 아들이 학교를 다닐 때 정말 이렇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팔을 다쳐서 오른팔을 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원래는 디자인을 했던 애인데 왼팔을 써서 작업을 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사실. 그리고 팔을 다쳤다는 말을 저한테 6개월 동안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정형외과 가서 몰래 받아서 치료를 하고 그랬죠. 이제는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실은 그게 자기 실수가 아니라 어떤 학생한테 약간 폭력을 당한 거였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걔를 용서했어요. 그 걔한테 가서 같이 서울대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같은 예고에 다니던 학부형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저희 집을 전화해서 그럴 수 없어요. 나 같으면 고소해요. 막 이랬었어요. 그걸 참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회화를 했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아예 설치를 해서 정말 서울대 교수님들 학장들이 다 할 정도로 서울대를 다 제가 들었다 놨다 했어요.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렇게 친구들이 다 도와줬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어려운 일을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놀라운 거는 제 작업의 제목을 보고 제가 아까 정말 이렇게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 우리 아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구나 하고 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가장 힘들 때 정말 얘를 도와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의 그 삶이 근데 제가 엄마로서 할 말은 항상 그랬어요. 그냥 너가 얼마나 이 다음에 작업으로 그걸 풀으려고 너한테 이런 시련이 오니 하지만 네가 살아서 이거를 할 때 분명히 이 작업을 보는 사람들은 치유가 될 거야. 이런 말을 제한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들의 운명도 저희 운명하고 다르거든요. 제가 감당해 줄 수 있는 게 커버할 수 있는 거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0대 넘어서 큰 고난을 겪을 때 결국 제가 붓을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제가 어딜 갔다 왔는데 온몸이 붕태가 됐어요. 너 뭐하고 왔냐 했더니 작업을 하고 왔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작업 100호인가 이거 한 200호를 3개를 늘어놓고 자기의 거를 풀어내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쟤를 잡아줬던 것은 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아들 제목을 세목으로 해서 이런 전시를 하게끔 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들이 아직도 자기가 이제 저 작업을 보면서 아 치유가 됐구나.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치유가 돼서 벗어났구나. 저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 또 이렇게 저희 아들이 그 제자들을 집에 와서 작업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정말 많이 해요. 엄마 누가 나한테 이런 상담을 했는데 내가 걔를 굉장히 도와주고 싶어요. 뭐를 했으면 걔를 도와줄까요?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그러죠. 그 애가 부족한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걔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라.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있대요. 저는 귀찮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전시를 통해서 저도 거꾸로 우리 아들의 작업 하나하나를 보면 제가 다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아, 결국은 제 작업의 그 베이스의 그 영혼의 원동력은 저 예술을 부끄럽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작업을 저렇게 하면서 생이라는 작업을 걸었구나. 너무 감동이 되죠. 어머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 있는 거는 사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심쿵 울리는 엄마의 한마디, 뭐 가질 수가 없죠. 그래도 뭔가 이 작가님 입장에서는 또 감사한 마음에 또 흘리는 눈물, 또 뭐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또 생각이 드니까 계속 보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작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는데 작가박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인간 박효도에 대한 이 이야기를 되게 진솔하게 잘 풀어주셨는데 작가님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소중한 주말 저녁 발걸음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박수와 함께 아티스트 토크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보고 계시거나 하면 또 이렇게 인사도 이렇게 해드리고 할 테니까 자 이제 좀 편안하게 일어나셔가지고요. 못 담으신 작품들 있으시면 좀 편하게 보시고요. 또 오셔가지고 작가님하고 인사도 나누시고 파이널을 받아가지고 편하게 현실 관람 또 하겠습니다.